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문학 공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고등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경화여고 학생들이 이번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시험 보는 그 과목에서, 그러니까 시험 보는 그 장르, 작품들 중에서 좀 고전 작품들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작품들을 강의를 좀 찍어서 올려드리고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고요. 수업 시간에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화질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이라서 오늘 좀 좋은 화질로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준비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민홍전이라는 작품을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홍전은 한문 소설인데, 사실 우리 요번에 배웠던 그 본문에서는 전문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겠습니다. 박지원이라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천재 작가이자 실학자였던 이제 그런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민홍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은 이제 박지원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천재성이 되게 좀 잘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박지원의 유명한 작품들 많이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작품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1학기 때 경화여고 학생들 배웠던 광문자전이라는 소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 제일 유명한 것들은 뭐 양반전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생전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질이라는 작품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들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광문자전 같은 경우에는 거지 광문이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거지였던 광문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문이가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바르고 올바르고 뭔가 본받을 점이 많았던 그런 인물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에게서 돈이 많은 상인이 양반 직책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양반이 마냥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양반이라는 존재가 마냥 좋은 거가 아니라 굉장히 뭐 허세라든지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요 양반전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다음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허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나중에 물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나쁜 짓이긴 한데 매점매석을 통해서 어떤 당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일 수 있었던, 그래서 학문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 생활과의 충돌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이 요 안에 담겨있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호질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의 질책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호랑이에게 혼나는 양반의 모습이 있어요. 이제 북곽선생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사대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되게 뭔가 좀 점잖고 학식이 되게 있는 뭐 대단한 유학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녁에 이제 남편을 열어두었던 이제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위선적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래서 사실 박지원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사회의 어떤 사회 현실 속에서 당시를 지배하던 그런 양반층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주로 양반들이 등장을 하지만 박지원 소설 같은 경우에 좀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박지원이 어릴 때 몸이 좀 많이 약했대요. 그래서 그 약한 몸을 이끌고 그 약한 몸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뭔가 좀 이제 삶의 의미를 좀 찾고 이러한 노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박지원이 17세인가 18세 때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그 친구의 추천으로 그 민유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 민유신의 나이가 73세 정도 됐다고 하니까 나이가 꽤 많았죠. 73세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70세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민유신은 당시에 무신이었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무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양반이 그 문반 플러스 무반, 그래서 양반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식 쪽, 학문 쪽을 갈고 닦는 문반과 무술, 이제 나가서 장군, 싸우는 그런 무반이었는데, 이 당시가 무반이 좀 약간 문반에 비해서 좀 약간 뭐랄까 소외당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능력은 가진 바 되게 많았었는데
그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민유신의 모습이 나와 있었고, 이 민유신이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인정을 받지 못하자 벼슬에서 물러나왔는데, 다시 이제 좀 뭔가 좀 중용하고자 정부가 아니라 나라에서 부르긴 했지만, 거기에 부름에 응하지 않고, 그냥 이제 세상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민유신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박지원 17, 18세 때 민유신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박지원이 불면증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울증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식욕도 없었다고 하고, 되게 많은,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천재들이 겪는 어떤 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었나 좀 싶은데, 민유신을 만났을 때 민유신이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뭐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야, 너 대박이다. 너 남들보다 그럼 깨어있는 시간이 2배 이상 많은 거니까 넌 남들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정말 살고 있구나. 짱!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밥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야, 그럼 니네 집에 재산이 충나지 않겠네. 야, 니네 집 부자 되겠다. 야, 짱!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나타난 현상을 좋은 방향으로 지혜롭게 해석을 하는, 그래서 뭐 식욕이 없다고 하니까 그 앞에 대놓고 맛있게 밥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먹방 같은 거 생각하게 되면, 먹방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식욕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맛있는 녀석들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4명의 그 정말 식욕 좋은 사람들이 와서 막 맛있게 먹으면 맛있겠다. 나도 막 저 먹으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민유신의 맛있게 먹는 먹방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식욕이 돋게 돼서 이걸 좀 치유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서로 내기를 하게 돼요. 이제 민유신의 어떤 제안이었는데, 서로 이제 처음 보는 책들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이제 잘 외웠는지 서로 테스트해보자. 되게 재미없는 놀이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기하자고. 근데 뭐 박지원도 어릴 때부터 뭐 천재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뭐 책 오케이 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게 됐는데, 민유신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난 다 외웠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기와 도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 나도 이걸 꼭 다 외우고 말테야 하면서 이제 도끼를 품고 막 하는데, 여러분 공부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공부를 하면 이게 막 공부하다가 아니 좀 깨야지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처음 보는 책이고 재미가 없는 난해한 책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책을 읽다 잠이 들어버리는,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 결과 잠을 못 잤었는데 잠을 자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민유신이 되게 많은 좀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나이 차가 50세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걸 뛰어넘어 정말 친한 어떤 좀 교류를 잘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나중에 이제 민유신이 죽는 모습까지 여기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죽었는데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당신을 위한 이 글을 남기니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유신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엮은 것이 바로 민홍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옹이라는 글자가 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옹이라고 불러요. 성을 붙여갖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나이가 좀 많이 들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이 부를 때 조옹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선생님 조인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그 후배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노안인 녀석들을 보게 되면 친구들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박옹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불렀던 그런 약간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민홍이라는 사람, 즉 민유신은 실제, 우리가 영화 볼 때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실존,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작품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좀 사실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이 작품을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 우리가 일단 여러분한테 좀 세 부분을 나눠 볼 텐데, 차례대로 보면서 좀 끊어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여러분 어디 있는 거냐면, 요게 몇 년도였지? 그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거예요. 2019학년도 2학년 3월 모의고사였나? 거기에 있는 내용 그 지문을 그대로 따갖고 온 건데, 요 안에 지문 속에는 이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 본문 요 뒤에 부분에도 민홍이 죽은 모습이 나중에, 죽는 모습, 거기에 나중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민홍전은 여러 개의 일화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 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민홍이 태어나서 이제 죽기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민홍과의 어떤 얽힌 이야기들, 하나의 겪었던 일화들을 쭉 여러 개들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을 해서 작품을 짓고 있다는 게 특징.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민홍이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좀 골탕 먹여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난감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뭐 귀신 봤니? 그러니까 뭐 봤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거기 귀신이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장수하는 뭐 약을 먹어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매일 아침 먹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 블로불사 약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뭐 장수를 약간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 그게 합해지면 오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약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좀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지만 내가 매일 아침 밥을 먹으면 오늘 살고 내일도 살 수 있고 매일매일 살 수 있더라. 이 밥이 보약, 아니 밥이 곧 장수 불사의 약이다. 뭐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는. 그래서 되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되게 지혜롭게 바로바로 받아치는 그런 임기응변도 뛰어나고 어쨌든 처세술보다 약간 뭐랄까 말이 청산유수 같다? 뭐 이런 말이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옹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홍을 얘기하는 걸 테니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민홍. 어떤 파트냐. 말을 할 때면 장황하게, 그러니까 뭔가 길게 얘기를 하나 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선생님 수업 때도 아이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백목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민홍은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20년 전이었나? 조인수 선생님이 사용하던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좀 길게 썰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길게.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지만 우리 지금 독서책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 추론적 읽기.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를 짐작하며 읽어라. 요 앞에서 나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지만 나왔으니까 나쁜 게 아니라는 거겠죠. 어느 것 하나 꼭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논리적이란 말은 굉장히 이치에 맞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민홍의 말이 되게 길면 우리가 왜 두서가 없고 논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에 굉장히 맞았다. 그러니까 이 민홍의 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특징이 어느 것 하나 논리적이지 않은 글이 없었고, 두 번째 풍자를 담고 있었고, 세 번째는 달변가적인 모습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풍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의 주제가 당시 세태를 풍자하는 모습이 담겨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펜이 안 나오지? 나와라 펜. 잘 안 나오네. 일단 잠깐만요. 빨간 펜으로 여러분 중요하다 표시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물론 뭐 다 중요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좀 찝어보면 2번의 풍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의 그 취지 자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세태를 좀 비판하고 풍자하고자 의도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긴 해요. 알았죠? 자, 이 풍자라는 것들이 나중에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풍자를 담고 있었으니 달변가라 하겠다. 그럼 달변가란 얘기는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건 누가 얘기해 준 거냐면 일종의 작가가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말을 통해서 일종의 약간 조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 좀 보면 볼 수 있겠죠. 직접 제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간접 제시가 더 많은 편이에요. 인물의 어떤 정서나 성격을 드러낼 때 있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직접 제시하는 부분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손님이 물을 말이 다해서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분이 왜 화가 났을까? 앞에서 뭔가 막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당황을 안 하니까 좀 짜증이 났나 보죠. 그래서 옹께서도 두려운 것을 보셨겠지요? 이 질문은 옹께서도 두려운 것을 보셨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옹께서도 두려운 걸 보셨겠죠? 두려운 거 하나쯤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 좀 화가 난? 쉽게 말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감정이 조금 고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마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옹이 말없이 앉아있다가 벅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일종의 약간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보도록 하죠. 두려워할 것은 나 자신만한 것이 없다네. 여기에서 이제 민홍의 어떤 생각 혹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건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표현은 여기 있는 네모친 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여기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려워할 건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귀신도 무섭고 무서운 게 엄청 많을 텐데 제일 두려운 건 나라는 거죠. 그럼 이유를 설명하겠죠. 왜냐? 내 오른쪽 눈은 용이 되고 왼쪽 눈은 범이 되며 혀 밑에는 도끼를, 혀 밑에 도끼를 품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흔히 말할 때 이제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거든. 도끼를 탁 찍으면 죽잖아요. 요즘에 댓글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았죠, 인터넷 속에. 지금도 물론 말이 많고요. 그래서 뭐 포털 사이트에 댓글들이 연애란에 특히 다 제한이 되어 있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란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던 것 때문에라도 이제 좀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뭐 무기를 써서 죽이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댓글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의 글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남긴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조심할 줄 아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뱉으면 그게 지구는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말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데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말을 하나 툭 뱉어요. 그러면 이 뱉은 말이 빙글 돌아서 나한테 내 등에 탁 꽂힌다. 뭐 이런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들은 웬만하면 좀 삼가는 게,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팔을 구부리면 당겨진 활과 같아지지. 차분히 생각하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 생각이 조금 어긋나게 되면 야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좋은 모습이 되자면 갓난아이 같은 순수할 수도 있는데 잘못 비틀어지면 짐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 스스로 뭐 해야겠다? 경계해야겠다. 왜냐하면 두려운 게 나 자신이니까 스스로를 경계하자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죽이거나 물어뜯고 쳐 죽이거나 베어버릴 수도 있다. 즉 내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을 누르고 예의를 따르며, 요게 논어에 있는 글귀예요. 그리고 사악함을 막고 진실된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들은 주역에 있는 문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책에 있는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스스로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네. 즉 스스로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옛 성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친 부분들은 다 어쨌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여러분이 뭘 할 때마다 뭔가가 안 될 때 내 주변을 탓하는 것보단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게 필요해요. 나를 잘 갈고 닦으면 이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나를 잘못 갈고 닦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본다면 여기에서는 인물의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인물의 가치관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할 때 인물의 가치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여기 쭉 보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 혀 밑엔 도끼를 감추고,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니니까 일종의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글귀들을 뭐 했냐면 인용해서, 그죠? 이렇게 인용을 통해서 인물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충렬전 같은 경우에는 고사를 인용해서 자기의 그 주장을 펼치는 충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 책에서 나온 첫 번째 일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화의 특징이 뭐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정말 술술 흘러가듯이 흐르는 물처럼 얘기를 잘하는 그러한 민홍의 모습이 있었고, 그러한 민홍의 모습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긴 한데,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할 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일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처럼 수십 가지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아도 모두 메아리처럼 재빨리 대답을 해내니 끝내 아무도 그를 궁지에 몰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지에 몰 수 없었다는 얘기는 어쩌면 예상해보건데 앞쪽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궁지에 몰려고 좀 골탕 먹어보라고 했던 그런 질문들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누구도 얘를 곤란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민홍의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홍의 어떤 뛰어난 대처를 볼 수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홍은 자신에 대해서는 추어 올리고 칭찬한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추어 올리고 칭찬한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되게 당당한 모습이 있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했다 그랬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는 얘기가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이 니까짓 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 이렇게 생각해. 야 니까짓 게? 야 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곁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뭐랄까 비판하고 막 이렇게 막 내리 누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조롱과 업신은 풍자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비판하는 모습. 그러니까 요 곁에 있는 사람을 내 진짜 곁에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홍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홍의 좋은 장점들을 많이 부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얘를 깎아내리게 되면 전체 흐름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적절할 거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옹의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어도 옹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왜? 나는 무엇을 얘기하든 당당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존감과 자긍심이 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요걸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두 번째 일화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일화가 얘랑 연관이 돼 있어요. 잘 봐요. 누군가 말하기를, 넘어가요. 황해도는 황충이 들끓어 관에서 백성을 독려하여 잡느라 야단들입니다. 여기서 이 황충이라는 게 그 메뚜기과의 벌레라고 얘기하는데 해충인데요. 그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풀무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해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왜냐면 곡식을 자기가 먹으니까. 옹이 묻기를, 아니 그 황충 뭐하러 잡느냐 그랬더니,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벌레, 황충 얘기하는 거겠죠? 이 벌레는 크기가 첫 잠잔 누에보다 작고 색깔은 알록달록하고 털이 나 있지요. 날아다니는 놈을 명이라 하고, 이 명을 우리가 나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방이라 하고, 볕줄기에 기어오는 놈을 모라고 하는데 해충이에요. 우리의 벼농사에 피해를 주므로 멸곡이라고 부른대요. 사실은 이제 벼를 갉아먹는 그 벌레를 우리가 벼멸구라고 해요. 벼멸구. 원래는 이제 다른 어떤 해석한 책을 보면 그 전문에는 이게 주로 멸구라고도 부르면 이렇게 써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책에서 멸곡이라고 써있는 이유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 곡자가 사실은 곡식 곡자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쓴 거죠. 요게 이제 곡식. 그리고 요 멸이 뭐 없어지다, 사라지다, 뭐 멸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레한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참신하게. 원래 벼멸구인데 곡식을 멸하는 벌레, 멸곡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땅에 파묻을 작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벌레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들을 괴롭히는 진짜 벌레, 해충.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요 뒤쪽에 나오는 비를 위해서 밑에 살짝 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충들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 벌레가 벼를 막 갉아먹어서. 그랬더니 뒤에 가봐요. 옹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작은 벌레들은 에이 근심거리도 못돼. 갑자기 웬 작은 벌레 타령? 그럼 뭔가 예측을 해봐요. 작은 벌레 얘기했다는 거는 뒤에 큰 벌레 얘기한다는 거 아닐까요? 내가 보기에 종로 앞길, 종로는 종로예요. 여러분 종로 가본 적 있어요? 종로 엄청나게 사람 많거든요. 바글바글해요. 그 종로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모두 황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러면 종로 앞길을 메우고 있는 것들이 황충은 아까 벌레라고 했잖아요. 이게 벌레래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종로 한바닥에 벌레가 막 드글드글 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아니죠. 사람들 다 잡아서 없애버렸겠지. 그러니까 벌레가 거기에 가득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종로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벌레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황충, 벌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비판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봐. 길이는 모두 7자가 넘고 뭐 한자가 대략 한 30cm가량 한다고 하니까 대략 정확한가? 30cm인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 보면 한 210cm 정도, 한 2m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1m 50에서 한 2m 정도 사이가 될 거니까 그 정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큰 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대가리는 새까맣고 눈알은 번쩍거리며 아가리는 커서 주먹이 들락날락할 정도의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벌레는 눈알은 반짝반짝, 대가리는 새까만데 뭐 까만 머리니까요. 머리 까만색 머리. 아가리는 커 주먹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일종의 재미있는 해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웅얼웅얼 소리를 내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줄줄이 몰려다니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벌레다. 그래서 곡식이란 곡식은 죄다에 치운 것이 이것들만한 것이 없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얘네들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이것들이 뭐냐. 사실은 박지원은 이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 그 양반 4대부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의도식, 즉 일하지도 않고 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 실용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서 탁상 공론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반 4대부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지원. 양반 4대부들 다른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위정자들이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성리학자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비판하는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 아까 먹고 논다고 그랬잖아요. 무위도식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할 일 없이 먹기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의도식하는 이런 양반 4대부들의 모습을 뭐 하고 있는 거냐? 한마디로 풍자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벌레 얘기만 나와 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벌레가 여기서는 사람이잖아요. 앞에 A의 벌레는 진짜 벌레거든요. 근데 여기 B의 벌레는 진짜 벌레가 아니라 사람인데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소설을 보게 되면 교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교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서도 벌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의적인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우의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 당시에 있는 세태를 뭐하고 있냐면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벌레들을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바가지가 없어서 아쉽게도 못 잡았네. 아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인간들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인간들이 얘기하지 않고 저런 해충 같은 인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아우 저 해충 같은 인간들. 근데 그냥 해충이 있다네. 큰 벌레들. 그냥 뭐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들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벌레가 있기나 한 것처럼 모두 무서워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박지원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이게 진짜 사람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고 2m나 되는 벌레가 있대? 엄청 무섭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1화까지 끝났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1화는 민홍의 어떤 재치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떠한 이야기든지 간에 뭐 가볍게 그냥 얘기를 좀 둘러대는, 예를 들면 이미 머릿속에 난 남자친구가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으면 너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바로바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마치 뭐 그런 건 거죠. 이렇게 산에서 메아리가 울려 퍼듯이 뭐 있습니까?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오는, 뭐 아까 장수 다니면 장수불사에 먹어본 적이 있어? 난 있지! 있어 나한테 오는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달변가적인 모습을 표현한 게 앞에 첫 번째 1화 부분이었고요. 그걸 얘기할 때 이제 뭐 비유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인용이란 걸 통해서 가치관 제시한 모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 1화 파트에서는 이 민홍이 자기 자신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점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비판하는 모습에 대한 것들, 주변 세태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옹이 오기에 나는 멀리서 은어라는 거 여러분은 알고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서 서로 소통 혹은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 때 쓰는 말.
안 친한 사람하고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옹과 나가 좀 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친하기 때문에 좀 놀려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춘첩자의 방제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춘첩자라고 하는 거는 봄에 왜 여러분 대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입춘대길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봄이 왔을 때 문에다가 그런 봄이 왔음을 알리는 글귀, 그걸 우리는 춘첩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춘첩자의 방제로다, 이게 뭔 뜻이야 갑자기? 라고 했는데 옹이 웃으면서 말을 하죠. 춘첩자란 입춘날 문에 붙이는 글씨니 바로 내성 민씨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은 늙은 개를 지칭하니 바로 나를 욕하는 것이구먼. 그 개가 울부짖으면 듣기가 싫은 법인데 이는 내 이가 다 빠져 발음이 분명치 않은 것을 비꼰 개로군 이라고 되어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요거에 대한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일단 잠깐 들어봐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대가 만약 늙은 개를 무서워한다면 개를 내쫓는 것이 가장 낫네. 또 울부짖는 소리가 듣기 싫다면 그 입을 막아버리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춘첩자의 방제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가봐요. 이 춘첩자는 봄에 문에, 그러니까 봄이 오면 문에 붙이는 글이에요. 우리가 문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게 문자잖아요. 그리고 글은 그럴 문자를 써요. 이렇게 그럴 문자. 근데 이 그럴 문자를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민이라는 글자가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춘첩자, 봄이 오면 문에 굳히는 글이란 뜻은 민이라는 성씨를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민홍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춘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방자 있잖아요. 이 방자는 늙은 개를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늙은 개. 얘는 우리가 울제자라고 해서 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그대로 보면 이 나가 옹을 뭐라고 놀린 거냐면 민홍이다. 늙은 개가 우는 것 같은 늙은 개가 우는 것 같이 생긴 민홍이다.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예요. 민홍이는 늙은 개래요. 맨날 운대요.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죠. 너무 정말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민홍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빠져갖고 발음이 분명하지가 않고 이제 웅얼웅얼 내가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늙은 개가 웅얼웅얼 한다라고 운다라고 그냥 놀려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말은 뭐 춘첩자의 방제로다라고 멋있게 했지만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아이고 민홍오네 민홍. 저 늙은 개 같이 생긴 민홍온다. 늙은 개 민홍 뭐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얘기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늙은 개가 싫어? 그러면 여기는 얘 있잖아 여러분. 얘가 뭐냐면 요 글자 있죠 요게 개견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개견변이라고 하는데 요 하나가 개견자 개를 뜻해요. 좀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늙은 개가 싫거든 개를 내쫓아버리라 얘기했죠. 이 개를 안녕 하고 내쫓는 거예요. 안녕 없어지는 거죠. 뿅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는 소리가 듣기 싫거랑 입을 막아버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 입구자죠. 입도 안녕 보내는 거예요. 안녕. 그럼 개도 내쫓아버렸죠. 입도 닫아버렸죠. 그러면 남는 건 얘랑 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조합을 한번 해보죠. 얘를 일로 보내고요. 얘를 이렇게 보내면 이 글자가 뭐랑 비슷하냐면 얘랑 비슷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글자랑 비슷한 건데 요 글자가 용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글자를 이렇게 용이라고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 민홍이 자기를 춘첩자의 방제로다라고 놀리는 글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놀렸구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늙은 개에서 개를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는 모습에서 입을 닫아버리면 이 두 개를 조합하니 바로 내가 용이 되는구먼.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 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쪽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 만드느라고 어제. 그래서 자, 춘첩자란 문에 붙이는 글씨니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춘첩자가 봄이 오면 문에 붙이는 글. 그래서 이 춘첩자가 바로 민옹을 얘기하는 말이라고 방금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방제할 때 여기는 요 방은 늙은 개란 뜻인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개견자라고 얘기했죠? 얘를 이렇게 뿅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칭한이 바로 나를 욕하는 것이겠고 나를 늙은 개가 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개가 울부짖으면 듣기가 싫은 법인데 내 이가 다 빠져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민홍의 해석,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뜻인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민홍이 본래의 의도를 파악한 거야. 이 본래의 의도가 뭐였는데? 본래의 의도는 얘를 조롱하기 위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약간 조금 놀림이라고 할까? 그냥 조롱보다는 친한 사이니까 놀림의 의도를 가지고서 얘가 지금 표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대가 만약 늙은 개를 무서워하면 아까 이렇게 돼 있던 개견변을 내쫓고 그다음 울부짖는 소리가 듣기 싫거들랑 입구자랑 이걸 막아버리면 남은 거는 이 글자와 이 글자만 남는데 이거를 일로 보내고 이걸 일로 보내서 조합을 하게 되면 바로 용이란 글자가 되잖아. 즉 너는 지금 나한테 원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용이란 글자를 해석할 수가 있네. 요거는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 민홍의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바꾸자. 여기는 나의 본래의 의도라 보는 게 맞겠고 이건 민홍의 해석인데 자의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꿔버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물론 나의 본래의 의도도 민홍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본래의 의도를 다 파악한 후에 이거를 자기에게 좋도록 잘 해석을 해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되게 달변가적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여기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똑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 멋있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홍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이 민홍이라는 사람이 거의 뭐 막힘이 없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아까 선생님 다 해드렸던 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것만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봐요. 주제는 뭐냐면 민홍이 박지원이 바라볼 때 당시 세태가 너무나 그 양반사대 무의도식한 양반들로 인해서 이 세태가 너무나도 좀 비판할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 인물로 민홍을 등장시켜서 이러한 세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안에는 그 민홍에 대한 예찬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문답 형식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들 이렇게 앞에 쪽에 주로 많았죠. 물어보면 답하고 물어보면 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해안가 풍년 아까 보여드렸었고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골개미 말 속에 뼈가 들어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골개미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골개미는 우리가 보통 뭐랑 어울리는 말이냐면 풍자 혹은 비판이란 말과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이 골개미. 문학의 아름다움 네 가지 알죠? 뭐 우아미, 골개미, 그 다음에 숭고미,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 뭐지? 비장미까지. 그래서 이런 문학의 아름다움 얘기할 때 특히 비판 나오게 되면 골개미란 말은 자주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이 민홍이 겪었던 어떤 일화를 중심으로 모든 소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화를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설이지만 사실은 사실적인 모습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홍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민홍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그리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던 그런 사람이고 주변에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부분에 두려운 게 나 자신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것들도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스스로를 조금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 지니시고 다음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뭐 비판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그런 올바르게 무의도식하지 말고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남들이 웃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막 되게 표정하는 변화 없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그 박지원의 어떤 힘든 것들을
잘 컨설팅을 해줬던 거의 프로 컨설팅 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컨설턴트였던 민홍전의 이야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유튜브에도 이런저런 강의 있어서 선생님 다 들어봤는데 강의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도 여러분 공부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